대출이 굉장히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대출이 축소될까봐 두려워서 DSR 3단계 규제 나오자마자 굉장히 또 여론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대출 축소가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보셔야 되겠죠. 자, 지금 대출 규제 완화에도 어떤 완화하고 있어요? LTV 70에서 80%까지. 이 경우는 생애 최초죠. 소이노믹스도 70%였는데 와이노믹스는 생애 최초에는 80%까지 해줘요. 죽이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DSR 규제를 못 풀죠. 그러니까 뭐 했어요? 40년 주담대 10년 신용대출로 기간을 늘려서 뻗치는 거죠. 최근엔 그런 기사도 뜨더라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이 아니라 원금 균등 상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늘릴 수 있다 뭐 이런 기사들도 뜨고 있는데 가지가지 하죠. 그런데 지금 결국에 DSR 규제는 7월에 강화가 돼요. 그리고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전 차주의 13.2%에서 29.8%로, 전 대출의 77.2%로 적용이 된다. 그런데 바로 이런 기사가 뜹니다. 집 사는데 영향이 없다. 이미 어렵다. 그 이유는 뭐예요? 대출이 2억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은행이 DSR 규제를 맞춰서 돈을 빌려주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래요? 항상 이런 식으로 뭔가 규제가 강화되고 그러면 영향이 없다. 근데 규제가 완화되면 오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 돼요. 지금은 훨씬 강화되는 거죠. 대상이 2배 이상 늘어나는데 무슨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대출 규제가 발목, 이미 거래량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라고 하고 있죠. 8월 금리 인상, 그리고 7월에 뭐 있어요? 7월에 DSR 1단계 시행, 그 다음에 8월 금리 인상했죠. 그 다음에 1월에는 DSR 2단계가 들어갔죠. 그래서 8월, 10월, 1월, 그리고 4월 이렇게 금리 인상했고요. 7월과 1월에 DSR 2단계가 시행이 됐다. 근데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첫 금리 인상 이후 2,000건대로 떨어지고, 또 두 번째 금리 인상 이후 1,000건대로 떨어지죠. 그리고 세 번째 금리 인상 이후 5월 지금 286건 거래되고 있어요. 서울에서. 그래서 대출 규제로 거래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게 나오고 있죠. 대상은 2배로 늘어나고. 자, 그랬을 때 보면은 13.2%에서 29.8%의 차주가 영향을 받는다면 당연히 영향이 안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 100명 중에서 13명이 DSR에 걸려서 대출을 못 받는데 지금 100명 중에서 30명이 못 받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추가되는 17명이 대출을 확대하기가 힘들어지니까 다른 데서 분해를 입는다든가 커다란 경조사가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야기하는 거는 사기 힘들다. 여전히 사기 힘드니까 영향이 없다가 아니라 이제는 팔아야 한다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한쪽 면만 조명하면서 굉장히 유리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임대차법 같은 경우도 20년 7월에는 무슨 얘기예요? 공급 이야기를 하죠. 근데 22년 8월에는 수요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수요가 같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명하지 않았죠. 이때는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공급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명하지 않는다. 이런 것처럼 한쪽 면만 이야기를 하죠. 유리하게. 저런 거를 뭐라 그래요? 궤변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요.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죠. 지금 영향받는 차주가 뭐예요? 대출 받은 사람이죠. 대출 받은 사람의 2배 이상이 영향을 받는데 금액도 20%나 늘어나서 모든 대출의 3분의 2 이상이죠. 77%가 영향을 받는데 수요는 없다시피 줄었으니까 영향이 없다. 이게 아니라요. 이미 차주들이 더 위기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저번에 한번 저희 그 적자 가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적자 가구 몇만 가구 나왔어요? 거기서 다주택만 67만 가구. 이들이 뭘로 버티고 있어요? 보증금으로. 내야 될 돈은 늘어나죠. 근데 보증금 올라가긴 쉽지가 않죠.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서 매물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영향이 없다. 이딴 이야기나 하고 있다.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서 7월부터는 대출자 중에 18%는 신규 대출이 불가하다. 그런데요. 대출 안 받은 사람들은 더 안 받으려고 하겠죠. 상황이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자 2단계 규제 적용 시 신규 취급 가계대출이 9.7% 축소될 것이고, 그랬을 때 이를 토대로 3단계 규제를 적용하면 신규 지급 가계대출이 13.4%가 축소될 것이다. 라는 것은 2단계보다 3단계의 영향이 더 크다는 거죠. 근데 2단계 이후 지금 1000건대에서 벗어나고 있냐?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이. 그런데 왜 효과가 없어요? 엄청난 효과지. 거기다가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금리가 올라가니까 죽겠다. 대출이 나오는데 금리 때문에 비싸서 안 받는 거다. 이런 부분은 둘째치고 지금 이야기는 대출 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금융연구원 2.5% 이야기하고 있죠. JP모건 2.5%. 그 다음에 증권가에서도 2.5%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어디서 맨날 올해 1월만 해도 무슨 소리 했어요? 2%. 이건 3, 4월까지 계속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근데 4월에 금리 인상부터 이야기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는 2.5%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이건 2월 기사지만. 근데 2.5%가 왜 나왔어요? 당연히 요즘에는 연준 기준금리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러면 추산을 한번 해봅시다. 연말에 기준금리 2.5% 기준인데 기준금리가 0.5%일 경우,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21년 8월까지. 요 시기에 안정적으로 형성됐던 금리는 거의 한 2.5% 수준이었죠. 그런데 지금 금리 올렸어요. 물론 4월에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렸지만 거기까지는 아직 안 나오고, 지금 이 정도 1월에 올렸을 때 이때는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다? 거의 4%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3월 금리가 3.98이었어요. 그래프가 조금 이렇게 나왔지만, 그러면은 0.5%일 때 2.5%, 1.25%일 때 4%예요. 그럼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올랐는데 시중금리는 1.5%포인트 올랐다는 이야기죠. 그럼 거의 근 2배 올랐다. 그럼 기준금리가 2.5%까지 오르면 시중금리는 여기서 2% 오른 거니까 여기서 4% 오르겠죠. 그래서 6.5%로 가정을 해놓고 생각을 해보죠. DSR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기준금리가 0.5%일 때 기준금리가 1.25%, 이게 현재, 그리고 2.5%일 때 연소득 1억, 절대 적은 거 아니죠. 연소득 1억이면 돈을 굉장히 잘 버는 경우죠. 연봉 1억이에요. 그랬을 때 상환기간 40년, DSR을 40%로 잡아봅시다. 그러면요, 연 원리금은 당연히 4천만 원이겠죠. 1억 버니까 4천만 원이죠. 그러면 이거를 12개월로 나누면 월은 333만 3,333원, 뭐 이 정도 나오겠죠. 그랬을 때 아까 이야기한 주담대 금리 가봅시다. 2.5%일 때는 주담대가 얼마나 나오느냐. 월 납부액, 즉 이게 원리금이죠. 원리금. 그랬을 때 주담대 금액이 연봉 1억은 DSR 40%는 얼마나 나오냐? 10억이 나옵니다. 주담대 금리가 4%면 확 줄어듭니다. 7억 9천으로 줄어들어요. 근데 만약 6.5%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요, 주담대 받을 수 있는 돈은 5억 6천입니다. LTV 80%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집값은 12억이 됩니다. 12억, 연봉 1억 버는 사람이 자본만 있으면 12억 집까지 살 수 있었다. 그런데요, 9억 8천으로 줄어들었죠, 지금은. 그리고요, 연말이 되면 연봉 1억인데 살 수 있는 집은 7억이에요. 집값이 버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DSR은 그대로 40%로 두고요, 금리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면서 살 수 있는 집값 역시도 뚝 떨어진다.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하는 거고 지금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중부유층이 시중금리 4% 기준으로 55.5%가 집을 안 산다. 4%일 때 5%가 되면은 78%가 집을 안 산다. 6%가 되면은 88%가 집을 안 산다. 갭투기를 하면요, 세입자가 이자를 내지 내가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안 사요? 뭐가 떨어지니까? 환금성이 떨어지니까. 비슷한 맥락으로 자, 전세 생각해 봅시다. 그 한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금리가 인상되면은 전세 금액이 떨어지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달라 말씀하셔가지고 아예 이번에는 보시기 편하게 가격으로 정리했습니다. 월 이자를 200만 원까지 부담 가능하다고 해봅시다. 왜냐면은 200만 원 월세 내는 것도 사실은 힘들잖아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로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요, 똑같이 시중금리 2.5%일 때가 기준금리 0.5%일 때죠.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이 9억 6천까지 나옵니다. 월 이자 200이 대출이 9억 6천이에요. 그런데요, 4%로 올라가게 되면요, 대출이 6억으로 축소가 됩니다. 월 이자 200으로. 이게 아까 6.5% 기준으로 가면은 3억 7천밖에 안 나와요. 자, 그랬을 때 이때 가장 비싼 전세를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은 80% 나오니까 나머지 20%, 2억 4천이죠? 이거에 자기 자본이 있다. 그러면요, 12억에 전세를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이 2억 4천 자기 자본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나머지 전세자금 대출 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붙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6억이면 8억 4천이죠. 그리고 3억 7천이면 6억 1천이죠. 금리만 올랐을 뿐인데 이자로 200만원까지 부담하는 사람은요, 들어갈 수 있는 전세가 12억에서 6억으로 반토막이 납니다. 금리가 올라갈수록 전세 가격 상승률이 떨어지는 이유, 그래프로 통계로 보여드렸죠? 그 이유는 요거라는 거예요. 월 200까지 부담 가능하고 자기 자본 2억 4천일 때 12억에서 6억으로 떨어진다. 그런데도 맨날 뭐라 그래요? 보유세 내려고 월세 전환했대요. 보유세 내려고 집주인이 월세 전환한 거예요? 개소리예요. 어디서 사기를 쳐. 집주인이 보유세 내려고 월세 전환한 게 아니라 금리가 올라가면서 월세 전환을 한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20년에서 21년의 비중이 높아진 이유는요, 22년에 지금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는요, 전세는 재계약을 많이 하고 월세는
신규 계약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왜? 전세는 5% 이상 막 올려다니는 얘기가 쉽게 나오는데 월세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세 재계약률이 높아져서 월세 비중이 높아진 거고요. 최근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2.5%일 때 5억을 대출받아서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요, 계산이 불편하니까 10억으로 합시다. 그러면 2,500만 원이죠. 근데 얘가 4%로 올랐어요? 그럼 4천만 원이에요. 월 내는 돈이 200 남짓해서 월 내는 돈이 300 이상으로 올라가죠. 부담이 굉장히 커지죠. 그런데 이런 정도의 대출이라면 본인 뭐 자기 자금 한 3억 있었다 했을 때 3억에 한 250 정도 월세다 라고 하면은, 이때는 경쟁력이 있지만 이때는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는데 이거를 집주인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왜 모든 물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차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수요의 변동 때문이죠. 명품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 루이비통 이런 거 왜 비싸요? 그만큼 그 가격에 찾아주는 수요들이 있으니까 비싼 거잖아요. 그런데 전세 저 가격에 찾아주는 수요가 없어진다는 소리죠. 그런데 어떻게 전세 대란이 나냐? 그리고 지금처럼 역전세가 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첫 번째는 갭이 늘어나죠.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8억의 전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아까처럼 이 전세 가격이 6억으로 떨어져요. 근데 집값을 10억으로 유지한다. 그러면 이때는 2억으로 집을 살 수 있는데 이때는 4억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2억 가진 사람이 많겠어요? 4억 가진 사람이 많겠어요? 2억 가진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러면은 이 수요는 다 떨어지고, 여기서 3,999만 9,999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떨어지 나가는 거고, 4억 이상 가진 수요들만 남는 거다. 저 집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로요, 황금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뭘 보셔야 되냐?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죠. 이게 갭이 4억으로 늘어났네, 힘드네, 이게 아니라요, 다음 계약 때 8억에서 6억으로 떨어지면서 2억을 돌려줘야 돼요. 아까 뭐 빌라 왕 일단 쓰레기들은 안 돌려주지만요, 요거는 안 돌려주면 10억 집인데 10억 집 날아가게 둘 수는 없죠. 돌려줘야 되죠. 그럼 2억은 어디서 마련해요? 갭 투기하는 인간들, 예를 들어서 2억을 가지고 있었으면 한 채 더 샀겠죠. 그럼 당연히 돌려주려다 보면은 본인도 대출을 받아야 되고 부담이 늘어난다든가, 혹은 세입자에게 역으로 돌려줘야 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생기고요. 결국에는 매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요, 매물이 늘어나는데 황금성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것은 집값 하락에 징조일 수밖에 없더라. 결론, 대출 감소에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DSR 강화, 두 번째는요, 금리 인상이죠. 이 두 가지로 대출이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매매 유동성도 줄어들지만 전세 유동성도 줄어든다. 근데 우리나라 집값 구조는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죠? 외국 같은 경우는요, 대출을 받아서 약간의 보증금에 월세를 내고 이만큼이 대출을 끼죠. 그리고 자기 자본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돈 위주로 돌아간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대출 안 받고 전세 넣죠. 그래서 세입자 돈과 자기 돈을 써가면서 두 배로 유동성이 꼈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빨리 폭등한 것이다. 그랬을 때 매매 유동성과 전세 유동성이 동시에 감소하게 되면요, 하락 역시도 더욱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징조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거래량 감소가 나오고 있고, 전세 가격 주춤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간다고 해요. 사고 싶은 분들은 사세요. 하지만 지금 굉장히 경고했던 그대로 나오고 있고, 앞으로 유동성 감소로 인해서 집값이 정상화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